바른마음 가족학교 가족수호 프로젝트 넘버 1 위대한 유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호 프로젝트 넘버 1 위대한 유산은 1강 가족과 도덕혁명, 2강 보수주의 안내서로 읽는 가족, 3강 가족 보수주의, 그리고 PC 4강 가족과 위대한 유산으로 꾸며봤는데요. 간단한 수업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가족과 도덕혁명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가족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도덕혁명을 야기하는지 알아보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보수주의의 정신이 무엇인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2강 보수주의 안내서로 읽는 가족은요. 이 시간에 보수주의 대가 러셀 커크의 저서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로 가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가족 보수주의 그리고 PC인데요. 정치적 올바름으로 현대성을 설명하고 그로 인하여 공격받고 있는 가족을 보수주의 원리를 사용하여 왜 가족을 지켜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4강 가족과 위대한 유산은 위대한 유산 중의 하나인 가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수주의의 토대가 되는 4가지 위대한 유산을 배우고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는 보수주의자들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1강 가족과 도덕혁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10년 기사입니다. 가정을 살리자. 가족 해체 원인 대안. 잠만 자는 집 하숙생 가족. 대화가 없다라는 헤드라인 기사였고요. 그 다음 해인 2011년 가족 인식이 바뀐다. 5명 중 1명. 따로 사는 부모 가족 아니다. 혈연에서 동거로 개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기사고요. 가족 기준이 혈연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내 가족이라고 여기는 범위가 급속하게 좁아지고 있다라고 기사에 싣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요, 중고생 2명 중 1명은 결혼 안 해도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63.7%는 공부, 일 위해서는 결혼 안 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해인 2017년 기사에는요. 결혼 꼭 해야 하나요? 데이트 비용 아까운 미혼 남녀. 기사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사회적으로 결혼에 생각이 없는 비혼 풍조가 퍼지는 가운데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미혼 남녀는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미혼 남녀는 데이트 비용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 행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다.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2021년에는요, 가족이 달라진다. 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 기사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요,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4인 정상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구성 제도로 편입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성을 결정할 시점도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로 그 때를 변경하고 이와 함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하려고 한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계획은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고 정책 수혜자를 혼인, 혈연 관계 중심의 정상가족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혼인, 혈연 관계에 기초하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특별히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막 상정이 되었고 이 개정안은 건강가정을 전제로 짜인 법 이름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혼인, 혈연, 입양 중심으로 정의된 가족 개념을 삭제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5년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이러한 포스터인데요.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은 이 포스터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혼을 뜻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지금 보면은 1인 가구가 굉장히 여기 두 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거는 어, 다양한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녀일 수도 있지만 또 동성 부부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족 해체가 걱정되는 가족 정책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법의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자는 것은 괜찮지만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된 가족의 개념, 을 삭제한다든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항,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구성원 모두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을 없애자는 것은 가족 해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혼, 비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사랑과 존중, 희생,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가족의 지향점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으로 단순하게 설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정부와 국회는 가족 해체를 막는 가족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하였던 건강가족기본법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라고 밝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기본 이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민주적 평등한 가족 관계이다. 그리고 정의, 가족의 정의, 이 정의가 삭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에 존재하지 않은 단어이고 또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 다처제, 폴리아모리, 다자간의 사랑이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또 지적이라고 합니다. 비혼, 동거, 무자녀 20대 절반이 찬성을 하고 가족 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2021년에 오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벌써 기사 내용도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내용을 싣고 있고요. 부모, 미혼자녀, 가족은 점점 감소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가족 생활 방식 수용도가 높아져서 34%가 비혼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2023년에는요, 동거인 100만 시대, 꼭 결혼, 핏줄로 맺어져야 가족인가요? 라는 그런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결혼, 혈연, 전통가족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동거, 가정, 권리 보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실으면서 2023년 신가족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5월 9일 역시 국회 문턱 못 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핏줄로 맺은 가정만 건강하다. 이렇게 물음표를 찍은 다음에 혼인, 혈연, 입양외, 1인 가구, 다양한 관계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 분위기는 이미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가족 범위 확대 65%가 긍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최초 발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고 지금 국회의원 용해인 예,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달에는요, 헌정사상 첫 동성혼 법제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요. 혼인평등법 국회 토론회 열린다. 장혜영 의원은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 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혼출산지원법이라든지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 가족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미래로 이러면서 이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기사와 함께 실었습니다. 올해죠. 2024년 5월 달에 국내 첫 딸 출산을 한 레즈비언 부부들을 인터뷰하였어요. 그래서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성 부부들은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무기명 랜덤 방식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술을 받는 것도 고려했지만 정자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법적 부부나 사실혼 이성의 부부에게만 정자를 제공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창할 것 없다며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둘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라니를 만나고 싶어서 친절한 남성분과 과학의 도움을 통해 라니를 낳았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동성혼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만 봐도 이미 2030은 과반이 찬성이라며 아시아에서도 대만에 이어 태국이 동성혼을 법제화하였듯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곧 있을 거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두 줄, 우리 둘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라니를 만나고 싶어서 친절한 남성분과 과학의 도움을 통해 라니를 낳았다고 말할 것. 요 두 줄이 보수주의자들에게서는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 두 줄을 가지고 조금 깊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이 보이지요? 야구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끼리 규칙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선수에게 삼진 아웃을 선언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결혼을 통하여 출산을 하는 것은 가족제도 역시 야구 게임처럼 규범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영국의 소설가이면서도 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다툼이란 상대방의 그름을 밝히려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양쪽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사과나무가 보이지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내었지요. 이런 과학에서 중력의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고 하듯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물체가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듯 인간이라고 불리는 생물에게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만 사회의 섹스와 억압에서 말리노프스키는 도덕은 어, 인간이 지닌 본능적 충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인간이 동물적 본성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 두 줄은 보수주의자들에게 도덕혁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6조에서는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하게 되고 이 가족의 토대는 바로 남성과 여성입니다. 말리노프스키는 인류학자인데요. 이분은 유기니의 트로브리안드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과 기거하며 연구하여서 야만 사회의 섹스와 억압이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원주민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여성이 자녀를 낳기 전에 한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이 규율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인간 가족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으로도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리노프스키는 가족은 모든 인간 조직의 출발점이고 가족은 문화의 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결혼과 가족 제도와 사회 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리노프스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리노프스키는요, 가족은 사회 규범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욕구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충동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적 욕구가 이러한 충동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동물과는 선별되는 제도로 결혼은 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본능적인 성생활과 출산 행위는 가족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족은 인간을 자신의 성적 욕구대로 행동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바로 이 점이 동물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규범에 인간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만일 이 규범을 어기면 부족 사회에서는 도덕적 죄로 간주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근친상과는 가족을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였는데요.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비판한 말리노프스키는요, 성충동을 억압하는 것은 본능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건설적인 억압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어떤 순간일지라도 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성적 반응을 함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부과된 통제에 순종해야만 한다. 예, 야만 사회의 섹스와 억압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가족이 건설적인 억압을 통하여서 근친상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이론을 말리노프스키는 비판을 하였던 거고요. 역사학자인 크리스토퍼 도슨도요. 인간은 일정한 사회 규범을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기에 과거 야만인들의 전형적인 생활이라고 추정했던 제약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는 낭만적 신화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부장적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크리스토퍼 도스는 사회적 연속성의 근원이 바로 가부장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가부장은 아내에게 정절과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요. 이 그림은 페미니스트들이 바라봤던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인데, 한번 제가 여기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요, 페미니스트들이 빠뜨리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요,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요, 가부장적 가족은요, 아버지를 주축으로 하여서 아내에게는 정절을,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아버지는 책임을,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 안에 각기 요구를 하면서 사회 연속성의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은 종교적인 성격이 있었고요. 이런 가부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제사장적인 성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은요, 그래서 문화의 도덕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모성과 순결이라고 하는 미덕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부장의 전통에 있었던 중국은 이러한 모성과 순결의 미덕으로 지금까지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번지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토슨, 이 영국의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지중해의 고전 문화를 가졌던 그런 그 아테네의 폴리스들이죠. 그러한 문화 안에서는 이런 가부장적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동성애 문화나 영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플라톤 역시 결혼은 성관계에 의해서만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결혼 제도는요, 자기를 대신해서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자녀의 자녀를 남김으로써 영원한 자연의 삶에 기속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크리스토퍼 도슨이 그 가부장적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리스토퍼 도스는요, 가부장은 남성을 아버지로서 가족의 수장으로서 이상화를 시키는 그러한 제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모신이나 아프로디테가 조금 다르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목건제의 아예 모계 사회에 있었던 이런 지모신은 땅의 어머니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무자비하고 두려운 신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하여서 가부장 문화에 들어온 그 아프로디테의 표현은요, 이 아프로디테 역시 잔인한 신이었었는데 인자한 여신으로 변하여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는 문화의 도덕적 발전이 있어서 이렇게 모성, 정절, 순결, 경건, 명예,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을 남겼고 이러한 미덕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현 시대에도 계속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적인 가족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가부장적 가족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크리스토퍼 도스는 기독교적 가족관을 소개하면서 가부장적 가족이 이런 기독교적인 가족관 앞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적 가족과는요, 신합의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가족으로 스며들었는데요. 지금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부장적인 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족 안에 위계의 질서가 생기면서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죠. 예. 또 집안 살림도 살고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적인 가족 관의 눈으로 보면은 이러한 위계 질서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가족관이 어, 바로 기독교적인 가족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적인 가족관은요, 그 시대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은 가족들이 기독교적인 가족관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적이고 쌍무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가부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율적이고 또한 자충족적인 가족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서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일부 일처제가 견고하게 정착이 되고요. 이혼이 불가능한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서양 문명의 재구성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기독교적인 가족 간의 모습이죠. 바로 개인적이고 또한 인격적이며 자율적이고 이 가족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네, 이제는 평등에 의해서 가족이 또 어떻게 인식되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뭘까요? 네. 이러한 문화를 보면은요, 그 뒤에 있는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중세 때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그 시대 때는 신이 항상 인간보다 앞서는 존재로서 신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르네상스에 들어와서는 중세가 사라지고 나서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의 문화가 태어날 때 이런 예수님의 얼굴과 몸이 변화되었는데요. 특히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복근도 그리고 이런 팔에 근육도 그리면서 또한 얼굴도 굉장히 더욱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뒤에 있는 문화 뒤에 있는 예술 뒤에 있는 철학과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러한 문화에는 이 문화 뒤에 어떠한 사상과 철학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발렌티노라고 하는 제품의 가방 선전인데요. 인스타 뜨겁게 달군 명품 발렌티노 화보 속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중성적 이미지의 모델에 대한 부정적 반응 쏟아져
모델에 대한 혐오 발언을 규탄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나체로 발렌티노의 락스터드 가방을 들고 있는 젠더 플루이드, 유동적인 성별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델이 등장한 화보를 공개하였다. 모델 겸 사진작가인 마이클 베일리 게이츠가 모델로 등장하자마자 남성인지 여성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중성적 이미지의 모델이 나체로 등장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화보 속 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댓글에 구토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모티콘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현 시대를 반영한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이 피치올리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을 하면서요. 평등과 포용이 가능하고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진화 또한 가능하리라 본다면서 징후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며 두려움은 쉽게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혐오, 차별, 인종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악은 보는 이의 눈에 있을 뿐 그의 벗은 몸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람들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사랑, 관용, 성장의 이름으로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를 하였고요. 인디언 무어 역시 지지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패션 업계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비롯해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LGBTQ 모델, 시니어 모델, 장애인 모델 등을 내세우며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넘어 다양성과 평등, 포용을 강조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담아서 기사를 냈습니다. 이러한 젠더 개념이 이제 우리 어,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일본 교복입니다. 일본 중학생들인데요. 남자 아이들은 이렇게 치마를 입고요. 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입었지만 남자들이 착용하는 넥타이를 메었고 여자 학생은 남자 교복을 입고 웃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남자들은 교복을 입고 뭔가가 조금 쑥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아카데미 시상식 때 미국 배우가 어, 여성들이 입는 드레스를 입고 왔었고요. 이러한 젠더가 화장품, 뷰티 업계에 들어갔을 때 성이 중요해 젠더 뉴트럴로 MZ와 소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젠더 뉴트럴 흐름에 발맞추는 추세다. 젠더 뉴트럴이란 어, 전통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 중립적 시각에서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려는 움직임을 뜻한다. 예, 성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 중립으로서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뷰티 업계 MZ 세대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정 성별의 역할이나 모습을 규정하는 제품 또는 마케팅은 절대 다수의 공감을 받기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이 이 화장을 하고 있고 정말 여기 이 부분은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 제가 봐도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런 성중립 개념, 이 젠더라고 하는 개념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되어버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의 그 대학교에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립하겠다고 하여서 좀 이슈가 되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젠더가 가족에게도 조금 스며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확정했던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 사유리에 정부가 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형태의 가족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가족 지원이나 모든 사람을 위한 화장실이나 예,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고요. 가족에 대한 다양성을 교육시키고 또한 모든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가족 서비스를 지금 어,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개념들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브리핑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등, 사랑, 혼인평등, 가족, 이러한 것들 역시 동성배우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그 판결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이 또 전해지게 되었고요. 가족에 이러한 어떤 젠더나 어떤 페미니즘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다양한 어떤 라인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든에 무엇도 들어간다라고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생각하게 되냐면은 동성 부부, 동성 애, 동성혼 이런 라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요, 보수의 정신은 가장 첫 번째로 러셀 커크가 이야기했던 보수주의자는 불변의 도덕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모두 러셀 커크의 이야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은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어, 도덕적인 불변의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족, 정상가족, 다양한 가족. 예, 가족이면 가족이지 왜 정상과 다양한이라고 하는 가족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이방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라고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했었는데요. 바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제게되어 1항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비혼 동거도 가족으로 바로 가족 개념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2021년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고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단어들을 한번 끄집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서 정상 가족이라고 명명되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요,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 예방할 수 있도록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2023년에 아직 이 부분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로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젠더라고 하는 어떤 그 성을 허물게 되는 이러한 개념이 가족에 들어오게 되면서요.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또 1인 가구, 여기 보면은 지금 비혼, 이혼, 미혼이라고 적혀 있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왜냐면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도덕
불변하는 도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동성혼이 그 이유이죠. 그래서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어 한부모 가정, 또 조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그러한 아이들의 가정,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비혼이라든지 또 출산을 하는데 여성 혼자 한다든지 비혼 출산이죠.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런 동성혼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수주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정상 가족이라고 하면서, 예, 여기서 물음표를 붙였는데요. 저희들도 물어봐야 합니다. 왜 가족을 정상이라고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가족이라고 저희들 보수주의자들부터 가족이라고 칭해야 될 것 같고요. 정상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는 그 용어를 고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상 가족을요,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은요, 비혼 출산한 사유리를 섭외하여서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족 오랜 환상 부수고 싱글맘의 일상 당당히 보여주길이라고 신문 기사를 내고 있고요. 요거는 경기도에 있는 거여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도민 여러분, 비혼 출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비혼 출산은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오히려 경기도에서 지금 홍보를 하는 이런 홍보물을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이러한 사유리의 영향을 받아서 비혼 출산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미혼 여성들이요, 난자, 냉동 2배가 늘었고, 한 살이라도 적을 때 이러한 난자, 냉동을 해야 한다라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하고 싶지만 결혼하고 싶고 아이 갖고 싶고 나이가 자꾸 드니까 보험 같은 개념으로 들어놓으면 좋겠다 해서 난자를 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 저출생 극복하려면 비혼 출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서울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은요, 가부장제의 또 과도한 업무 문화, 동거 문화 폐쇄성 등이 낮은 출생률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보수주의자인 우리들에게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라면은 어떤 누구도 비껴나가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요, 어떠한 감정이 드는데,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공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은요, 공포에 아주 웅대한 큰 자연의 경관이라든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공포에 이른다고 한다든지, 이러할 때 이러한 것을 느끼는 감정을 숭고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데요.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2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는 보수주의 아버지인 버크가 사회 질서는 그 자체로 숭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보수주의 정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드먼드 버크가
남겼던 숭고와 아름다움의 관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고 사회 질서를 파악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기 보존의 본능을 불러일으키며 경외심과 겸허함을 느끼게 한다. 사회 질서는 대물림되고 각 세대마다 사회 질서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향상시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 질서에서 빠져나갈 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워야 될 보수의 정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에드먼드 버크의 정신인데요. 사회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산 자, 죽은 자, 그리고 장차 태어날 자들 간의 동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 질서는 계속 영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버크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속성을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제도가 바로 가족이라고 버크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모나리자 그림을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네, 이렇게 둔갑이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마르셀 디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LHOOQ라고 하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 문구는요,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라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구를 왜 삽입하였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소품이 바로 남성들의 변기입니다. 소변기인데요. 이것을 출품하였어요. 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반체제적이고 그리고 전통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의 미술을 다다이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요즘 시대를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건물이 쓰게 됩니다. 이 건물은 해체 철학에서 파생된 건물인데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건물입니다. 원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건축이죠. 건축 예술에 의하면은 비례나 또 조화, 균형, 대칭, 대비 이런 것들이 딱딱딱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균형미와 그러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것을 예술로 받아들였었죠. 그렇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현되면서부터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거절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건축의 불균형, 이 불균형을 예술로, 예술의 미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팝 아트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성행을 하였는데요. 이 작품은 리처드 해밀턴의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참 재밌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테니스 라켓처럼 생긴 요게 맨 처음에 무언가 싶었었는데, 예, 사탕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그런 그 대중 문화들이라든지 대중적인 그러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그때 그 시절에 그 팝 아트가 성행했던
1950년대 미국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작품을 골랐던 거는 가정을 이렇게 또 색다르게 어,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또 가정이 많은 또 혼란을 겪게 된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문화라든지 건축물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러한 철학 사상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체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 철학은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만들어낸 철학인데요. 음,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서양 전통의 사유가 있었는데, 이것은요, 남과 여, 안과 박, 이성과 감정, 이렇게 이항 대립을 가지고 사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항 대립을 가지고 사유를 할 당시에는 위계가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데리다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항 대립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통하여서 이런 위계 질서를 뒤집는 것을 어, 착안해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자크 데리다는요, 진리는 절대적인 동시에 전체주의적인 어, 사고를 갖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는 진리 또는 거짓이라는 이원적인 대립의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 질서를 해체함으로 말미암아서 해체 철학이 나온 것처럼, 이런 이원적 대립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해체를 시키게 되면은 결국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상대주의, 다양성, 관용, 포용, 이러한 어, 그 철학 사상을 배경으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발렌티노 명품 가방을 화보로 하여서 신문 기사를 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많은 단어들이 바로 다양성, 관용, 포용, 이러한 문구였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지금 현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란시스 셰퍼가 있었을 당시에는 아직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시작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프란시스 셰퍼는 알아챘습니다. 바로 진리가 아닌 진리들이 나타나는 시대라고 진단을 내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탈가족 시대, 이상한 정상가족, 혈연, 결혼, 노, 분자가족, 북문이라는 이러한 그 홍보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자가족은 또 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W2C4, 예, 이런 분자식인데요. 이게 뭔가 했더니 김하나 작가와 황선우 작가 가족의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여자 둘, W2, 고양이네, C4. 그러니까 결혼은 답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다가 분자 가족이라고 스스로 명명을 하면서 여자와 남자라는 원자 둘의 단단한 결합만이 가족의 기본이던 시대는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그 레즈비언 부부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성애자 부부와 아이로 구성된 정상가족 프레임은 누군가에게 차별의 다른 말이다.
네, 이런 차별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항상 정상 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예, 이야기를 하고 저희 보수주의자들은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다툼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름을 밝히려는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의 개념은 여성, 남성의 간성, 트랜스젠더 예,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또 젠더리스, 젠더가 없고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여러 젠더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젠더의 개념을 로 생각하게 되면 레즈비언, 게이, 그 동성애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양성애자도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는요, 가족, 패밀리, 더 패밀리가 아닌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셰퍼가 말한 이야기 생각나죠? 진리가 아닌 진리들의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더 패밀리가 가족들, 예, 패밀리스로 예, 이미 이 앤서니 기든스는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벌써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하는 남성 토마스 비티 세 번째 아기 임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살펴봤더니 성전환 치료를 받아 남성으로 신분이 바뀐 트랜스젠더입니다. 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불변하는 도덕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완전히 대치되는 그러한 기사여서 소개해 드립니다. 겉모습은 100% 남성으로 바뀌었지만 생식기관들은 그대로 남겨둔 그는 첫 딸을 자연분만하였고 세계 최초의 임신하는 남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윤리적 잡년이라고 하는 예,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실용 지침서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예, 젠더들이죠. 아까 봤던 젠더들이 나오고요. 서로를 독점하지 않는 다자간의 사랑을 뜻하는 말로 폴리아모리를 소개합니다. 여기 폴리아모리. 폴리아모리 운동이 태동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열린 관계에서는 일부 일처제라는 좌절과 허상에 매달리지 않는다. 열린 관계에서는 누구도 타인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이 점을 굉장히 환영하면서 다자 간의 사랑을 읍소하고 있는데요. 둘에서 여럿으로 이분법을 넘은 열린 관계와 탐구로 이 윤리적 잡년이라고 하는 책 폴리아모리, 열린 관계, 자유로운 성과 사랑에 대한 안내서. 예, 여기 다자간의 사랑, 여기 젠더 표시가 있고, 요거 예스24시에 나와 있는 문구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김보라라고 하는 여배우가 출연을 한 러브씬 넘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나 봅니다. 세 명의 남자를 동시에 예, 생소한 장르라고 소개하면서 연애, 섹스, 사랑이 별개라 여기는 다자간 연애, 폴리아모리를 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이 김보라 배우가 나타났다고 기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에는요, 밥셉이라고 하는 이종 격투기 선수인데요. 아내 두 명이 있다고 고백을 했고요. 세 명이 한 마음, 한 침대에서 자고 내 아내들에게, 예, 내 아내들에게 직접 러브 레터를 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혁명이 시작되었는가라고 얘기하면서요. 2040년은 결혼 제도가 소멸이 되고 디자이너 베이비, 로봇 로맨스, 성행위가 아닌 배아 선택 출산 등
수많은 기술 출현과 문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유엔 미래 포럼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아직 2040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배아 선택 출산이 아니라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예, 비혼 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율이나 또는 아까 소개드렸던 레즈비언 부부들이 출산을 하게 되는 그래서 기술 출현의 문명의 혜택을 저희들이 봤던 그런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가족 중에 로버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로버트와 사랑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주의 정신에 입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이러한 어, 비혼 출산이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로봇과 결혼하는 이러한 가족은 불변하는 도덕적인 질서를 가족이라고 여기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이야기합니다. 권위와 규범이 결여된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수의 정신으로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왜 가족과 도덕혁명이라고 이 수업을 명명하고 계속 진행했는지 아마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의 정신에서 봐왔듯이 보수주의자들은 불변하는 도덕적인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질서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과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 간의 봉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승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권위와 규범이 결여된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요, 신의 섭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약론으로 보고 있는 자유주의자들과는 조금 다르고요. 또한 이러한 신의 섭리 안에서 이러한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질서는 권위에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서 자유주의자들은요 권력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남성과 여성이 권력 관계이고 또 남편과 여자도 권력 관계 부모님과 자녀들고 자녀들도 권력 관계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보는 입장은요. 신의 섭리로 이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이 과연 존재하느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답에 분명하게 신이 있냐라고 하는 물음에 저희들은 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청교도인 스티븐 찬욱의 글로 우리들은 그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티븐 찬욱이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장하기 위해 죽은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네, 유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리차드 도킨슨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 니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스티븐 찬욱의 말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족 수호 프로젝트 넘버 원 위대한 유산 제1강 가족과 도덕혁명 수업을 들으셨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2강 보수주의 안내서로 읽는 가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